대통령의 말하기입니다. 오늘의 책 윤태영 지음. 윤태영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 제1부속실장이다.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1988년 당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을 도왔으며 2001년 초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캠프에 몸을 담았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의 입, 노무현의 필사 등 권력의 핵심으로 불렸지만 대통령을 향한 향심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기록,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 바보, 산을 옮기다 등이 있다.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서문. 생각이 빈곤하면 말도 빈곤하다. 사람은 소통한다. 아니, 소통해야 사람이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동물이 사람이다.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사람은 말을 하고 글을 쓴다. 말이 글을 낳았고 글은 다시 말을 다듬었다. 쓰지 않고는 살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어쩌면 말은 의식주의 앞에 있다. 말은 세상과의 교류이다. 대화하고 교류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말로 교류를 시작하고 말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말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라면 말 잘하는 것은 리더의 기본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정도의 세월을 노무현의 말과 함께 살았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통령인 그의 말을 받아 적는 것이 직업이었다. 말에 관해 뜨거운 찬사와 차가운 비난을 함께 듣는 사람이었다. 달변이라는 별칭이 거듭된 말실수라는 지적과 공존했던 대통령이었다. 그만큼 그는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을 받아 적은 결과물은 500여 권에 달하는 휴대용 포켓 수첩, 100권의 업무 수첩, 그리고 1400여 개의 한글 파일로 남아있다. 500여 권에 달하는 휴대용 포켓 수첩이라고요? 임기를 9개월 남겨놓았을 즈음이었다. 그는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에 관한 이야기였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런데 말만 잘하고 일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동안 외교 무대에 나가서 한 선진국 지도자들을 보니 말을 못하는 지도자가 없더라. 사석에서 말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자신의 말에 대한 파상적인 공격 등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그는 말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피력한다. 말은 한 사람이 지닌 사상의 표현이다. 사상이 빈곤하면 말도 빈곤하다. 결국 말은 지적 능력의 표현이다. 그는 자신이 만나본 외국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그들의 말에 대해 이야기한다. 토니 블레어도 있고 빌 클린턴도 있다. 지난날 미국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한다. 링컨, 루즈벨트의 말 한마디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그리고 지시 하나를 덧붙인다. 그동안 외국을 다니면서 외국 지도자들의 말에 대해 내가 언급해 놓은 것을 날짜별로 뽑아보라고 윤태영 비서관에게 지시하라. 외교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관한 지시는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참모들에게 이야기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관련 자료를 모을 것을 지시했다.
그가 얼마나 말에 대한 시비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한 부담이 결국은 글쓰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말해주듯이 그에게 말은 엄청난 애증의 대상이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참여정부 5년은 말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말을 잘 하려는 사람,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사람, 말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같은 날 그는 지도자의 말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제시했다. 말에 관한 그의 철학이 압축되어 있는 말이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른 것이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말재주 수준이 아니고 사상의 표현이고 철학의 표현이다. 가치와 전략, 철학이 담긴 말을 쓸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 나아가 정치인 노무현의 말하기 원칙과 노하우를 소개한다. 그가 어떻게 말했고 또 말을 위해 얼마나 치열한 고심을 거듭했는가를 보여준다. 또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대화하고 연설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알려준다. 말하기의 세계에서 앞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일일이 밝히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위즈덤 하우스 관계자들의 노고가 컸다. 박경순 편집장과 윤서진 님께 각별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또 자신을 한 차원 높게 성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 8월 윤태영. 편법은 없다. 일부. 편법은 없다. 맞지 않고 공격할 수 없다. 링 위에 오르는 사람은 2개 잃고 3개를 얻으면 남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을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제1부속실장으로 일하던 시절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보고하면 가급적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주었다. 시간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 아랫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되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을 일이 생겼을 때에도 곧바로 공개했다. 일부러 시기를 조절하지 않았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했다. 그렇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편법은 그의 사전에 없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가졌다. 현안이 생기면 참모를 앞세우기보다 자신이 직접 연대에 섰다. 대변인의 말이 신문 2면의 하단 기사라면 비서실장의 언급은 1면 하단에 위치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하면 1면 톱이 된다. 그는 그런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총대 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논쟁의 한가운데로 끼어들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점잖게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세간의 선입관이 한몫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조차 기꺼이 감내했다. 난처한 현안이 생겼을 때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가 해명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럴 때면 일부 참모들이 입장만 발표하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나 역시 그런 입장에 섰던 적이 몇 차례 있었다. 대통령은 그런 날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최고의 전략은 정면 돌파다. 2007년 5월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출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하던 시절, 그가 청와대 브리핑에 한 편의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그 가운데 일부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분석과 수읽기, 거기서 나오는 잔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런 것에 기대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 보고 대단한 전략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치밀한 분석과 수일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노무현은 그렇게 정치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캐릭터가 진하게 묻어나오는 글이다. 그렇게 그는 언제나 편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정면 돌파하는 정치를 해왔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전략으로 비춰졌을 뿐이다. 그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않았던 다양한 언급들을 소개한다. 먼저 2003년 12월 17일 1년의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 보낸 서한의 한 대목이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2개에서 4개의 자치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폐합되어 지역 대표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대표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소외되어가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원 정수는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할 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입니다. 국회의원 200여 명의 소모적 정치 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여 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해를 구하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국회 정수의 증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언급 자체가 역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그의 말대로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적지 않은 만큼 웬만한 정치인이라면 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소신껏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주장이 아니다. 그 다음 날인 18일 충북 지역 언론인과의 만남에서의 이야기다.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 안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50석 정도의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 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입법 활동을 할 때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빼앗아 의원 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모금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유체이지 그냥 국민들 기분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소신의 힘,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그 객관적 타당성을 떠나서 그는 이렇게 확고한 소신의 힘,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그 객관적 타당성을 떠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원칙과 소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정치인들을 자주 청와대 관저에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된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식사 정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아닙니까? 반문에 이어 그는 미국의 제7대 잭슨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미국이 독립하고 제6대 대통령 때까지는 제한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커먼맨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새로 생긴 버릇이 식당에서 강요들과 국정을 논의했다고 해서 키친 캐비닛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야유였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대중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 보통 선거권이 확대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대본 없이 이렇게 연설을 하셨나 본데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셔서. 우선 식사 정치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식사 정치, 나아가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평소의 소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답변이다. 달변가이시네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 대목에서 식사 정치의 부정적 뉘앙스를 반박하지 못한 채 바쁜 대통령의 일정상 불가피했다라거나 앞으로 자제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어땠을까? 일부의 사람들은 이해를 표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이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이미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확고한 소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면 돌파가 중요하다. 말과 글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수단이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말하기의 세계가 아니다. 노 대통령처럼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전개하는 것이 말 잘하는 사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4년의 일이다. 당시 나는 출판사 편집장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 전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인 노무현의 자서전을 출간하기 위해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2, 3일에 한 번씩 대여섯 차례에 걸쳐 그를 만나고 구술을 받았다. 2,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초고를 정리하면 그가 집중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었다. 거꾸로네요. 그렇게 완성된 책이 그의 첫 자서전인 여보 나 좀 도와줘 였다. 당시 그가 구술한 내용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얼마 전 대구 보선에서 당선된 한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아차 저 사람 실수하는구나 싶었다.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나는 그 선언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만 했을 뿐 그분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한참 선배되는 어떤 의원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전거 출근을 하는 쇼를 벌리는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 초선 의원이야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국리를 냈다 하더라도 알만한 선배라면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려야지 그를 이용해서 쇼를 하다니. 나 또한 그의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은 채 끝내 이 대목을 책에 담았다. 욕을 먹더라도 지적할 것은 분명히 지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렇듯 말하기의 기본은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다.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질문은 외면하면 안 된다. 때로는 곤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노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소신에 찬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작은 논란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결코 나쁘지 않다. 어느 날 문득 소신이 뚜렷하고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평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렵고 힘들더라도 문제의 본질에 마주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순간의 인기를 위해 본질을 외면하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마주하는 사안마다 그렇게 정면 돌파를 도모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발전을 추구했다. 현안은 대부분 정면 돌파였지만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직선이 아닌 우회도 기꺼이 포용했다. 공존하며 함께 가야 한다는 철학이었다. 그가 서명할 때 즐겨 사용했던 강물처럼이라는 문구에 담겨있는 철학이기도 하다. 강물처럼. 확고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주장의 옳고 그름이나 그 객관적 타당성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데 주저함이 없으려면 반드시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들을수록 입장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사람을 가끔 접한다. 소신, 즉 입장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이 나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질문은 외면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소신에 찬 발언이 단기적으로는 작은 논란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결코 나쁘지 않다. 두렵고 힘들더라도 문제의 본질에 마주서야 한다. 두 번째, 미사 여구가 아닌 팩트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60% 되었을 때는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더군요. 풍선 껴안고 자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YS를 만나서 시계 자랑했다가 그만. 저는 풍선 위에 올라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아, 이런 표현을 하셨군요. 풍선 껴안고 자는 기분.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2005년 여름 대연정 구상에 몰두해 있을 무렵이었다. 6월 24일 그는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수뇌부인 11인 회의에 예정 없이 참석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대연정 구상의 일단을 밝히려는 생각이었다. 대화가 오가던 중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의 일들이 화제에 오르자 그가 풍선 껴안고 자는 기분을 이야기했다.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던 시절의 일이었다. 무거운 분위기의 좌중에 잠시 웃음꽃이 터졌다. 배석한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역시 노무현이라고 잠시 생각했다. 그래도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가. 웬만하면 그때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표현할
법했다. 멋있게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고상하게. 풍성하고자는 게 고상하지 않은가요? 또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나라면 풍선을 껴안은 기분이라는 표현도 시계를 자랑했다는 이야기도 입에 올리지 않을성 싶었다. 나는 정치인 노무현의 솔직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1994년 여보 나 좀 도와줘 의 구술과 집필 과정에 관여했을 때부터였다. 그는 가족에 대해 구술하면서 지난날의 부부싸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그 소리를 질러대었고 그 말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 다시 손을 올려붙였다는 것이다. 손찌검하는 남편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아니, 손을 올리셨다고요? 전 처음 접하는 얘기네요. 손찌검하는 남편이었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리 과거사지만 정치인의 회고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삭제에 반대했다. 덕분에 이 책은 정치인이 글치고는 보기 드물게 솔직하다는 평을 들었다. 덕분에 정치인의 책치고는 보기 드물게 많이 팔렸다. 솔직함을 좋아하죠.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 이렇게 비방하기보다는 진짜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다.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게 이슈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정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말대꾸라면 아버지도 소리를 지르는 건 대반사였고 손찌검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성격이 불같으셨군요. 이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솔직함을 보여주는 일화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일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코 솔직하와 귀족 후보로 공격하던 이회창 후보가 옥탑방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캠프는 즉시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준비에 돌입했다. 옥탑방의 뜻을 모르셨구나 이분께서. 그런데 막상 노무현 후보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도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후보의 솔직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표현보다 사실로 승부하라. 나는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글을 써왔다. 나에게 글을 부탁하는 사람들의 주문은 대체로 비슷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렇게 대답한다. 감동은 표현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즉 팩트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큐멘터리가 주는 감동의 무게가 영화를 능가할 때가 많다. 살아온 내력의 진솔한 토로가 가공의 이야기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다. 솔직함은 말하기에서도 최선의 정책이 된다. 최강의 무기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솔직함의 힘은 강하다. 그런 만큼 이야기를 억지로 꾸며낼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면 된다. 말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지금은 웅변의 시대라기보다 메시지의 시대다. 표현 방법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차별화가 되는 세상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솔직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할 분야가 있다. 언론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나 그 부서이다. 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이른바 갑질 문화와 관련하여 몇몇 대기업과 경영진이 세간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 사건들이 경과를 추적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은 다름 아닌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했다면 논란의 더 큰 증폭만큼은 최소한 막을 수 있었는데
급한 마음에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사태를 키우는 것이다. 청와대나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려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더 크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된다. 청와대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를 자주 겪었다. 최선의 방법은 가장 빠른 시점에 가장 먼저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못한 일도 감동이 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커다란 현안이 터질 때마다 그것을 즉시 외부에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시간을 전혀 끌지 않았다. 2005년 여름 이전 정부 국정원의 도청 사건이 확인되었을 당시 그가 내부 회의에서 언급한 표현이 있다. 다이너마이트는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이 크다. 그렇군요. 감동적인데요. 문장이.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이 크다. 다이너마이트만 그러겠어요? 사람의 감정도 켜켜로 쌓고 묻으면 폭발하잖아요. 우리도. 감정의 폭발. 깊이 묻어두고 은폐할수록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역풍이 걷잡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거듭 말하지만 솔직함은 최고의 감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연히 그 내용에는 잘한 일만 포함돼서 말하지만 솔직함은 최고의 감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연히 그 내용에는 잘한 일만 포함돼선 안 된다. 실패의 사례도 있어야 하고 부끄럽거나 쑥스러웠던 경험도 담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솔직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다. 자신의 허물조차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화자의 생각에 공감하기 시작한다. 다음은 2008년 10월에 봉하의 사저 앞을 찾은 방문객들 앞에서 젊은 시절을 회고하는 퇴임 대통령의 이야기다. 제가 고등고시 되고 얼마 뒤부터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말이 나오면 얼굴이 빨개지며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내세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말을 내세우기가 불편해요. 출세했다는 얘기를 하면 낯이 뜨거워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꽁무니를 빼는 거지요.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으니까 분명히 성공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했는데 자꾸만 꽁무니를 빼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는 성공했다는 자부심보다는 약간 미안함이나 부끄러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공하는 전 과정에서나 성공하고 난 뒤 저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어느 사회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 친구들이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 몫을 더 차지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보태주는 것도 없이 광치고? 또 그 사람들과 혹시 싸움이라도 붙으면 백을 동원해서 받아버리죠. 그렇지요? 인권 변호사로 변신하기 이전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겸허하고 솔직한 반성이다. 어쩌면 부끄러워서 더욱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는 그 미안함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인데 변호사의 수입 수준하고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갖다주는 사람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져온 수임료, 전세방을 빼서 수임료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세방을 담보 잡혀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에겐 피와 같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대개 술값이고, 근데 이런 건 좀 작은 규모지만 그 당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독재가 아주 엄청날 때인데 제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까마득하게 저 높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까 하는 생각을 그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말하기는 투명한 말하기.
그가 솔직함을 표현하는 계기는 일상적인 대화나 연설만이 아니었다. 그는 외교 무대에서의 솔직함을 특별히 강조했다. 다음은 2005년 5월 말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리에서의 언급이다. 외교도 정직해야 한다. 인간사 바깥의 일이 아니다. 의례적으로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외교가 아니라는 뜻이다. 좋은 이야기로만 일관하다가는 상대국이 우리의 입장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니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자신과 대한민국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처럼 다소 어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2003년 6월 일본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계기에도 해야 할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다.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달라는 쓴소리였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토로가 항상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리더의 솔직함은 때로는 청중의 일반 정서와 배치될 수도 있다. 다음의 사례가 그렇다. 퇴임한 대통령이 재임 중 세금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을 당시를 회고하는 장면이다. 2008년 10월 사저 앞 방문객 인사의 한 대목이다. 그래서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세금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가 세금 폭탄 정부로 또 박살나고 그랬는데 제발 딴 것 보지 마십시오. 그놈이 착한 놈이고 예쁜 놈이고 얼굴 잘생기고 다 필요 없고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 세금 올리려고 하거든 세금 올리겠다고 하거든 무조건 밀어주십시오. 제발 우리 한국에 세금 올리겠다는 정당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세금 인상만큼 사람들에게 민감한 주제는 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전공법을 선택했고 결과는 역시 역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퇴임 이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세금 올리는 정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언급도 적지 않은 역풍이 있었던 발언이다. 2006년 11월 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다. 모두 발언.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더라도 해야겠지요.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두 가지뿐인데 만약에 내가 당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그건 임기 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길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기 동안에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기 서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야당에서는 국민 협박 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렇듯 솔직함은 때로는 역풍을 불러온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면 그래도 솔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것이 진리임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2004년 5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그는 자신의 솔직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재주를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고 하면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술수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술수에서 최고의 단수는 투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좀 좋아야 할 것입니다. 선의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노하우 두 번째. 솔직함은 어떻게 전략이 되는가? 형식보다 내용으로 승부하라. 살아온 내력의 진솔한 토로가 가공의 이야기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준다.
감동은 표현에 있지 않다. 사실, 즉 팩트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억지로 꾸며낼 필요가 없다. 말하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지금은 표현 방법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차별화가 되는 세상이다. 양해를 구하려거든 가장 빠른 시점에 해야 한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했다면 갈등이 커지지 않을 수 있는데 급한 마음에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사태를 키울 수 있다.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려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더 크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즉시 외부에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다. 못한 일도 감동이 될 수 있는 법. 솔직함은 최고의 감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연히 그 내용에는 잘한 일만 포함되어선 안 된다. 실패의 사례도 있어야 하고 부끄럽거나 쑥스러웠던 경험도 담겨야 한다. 자신의 허물조차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화자의 생각에 공감하기 시작한다. 저한테는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읽기가 어렵네요. 활자가 너무 작아요. 노안이 심해서. 말과 생각, 사임과 임기 단축 발언, 솔직함인가 수사인가. 2006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관련 언급에 정치권과 언론은 크게 술렁였다. 일부에서는 임기를 담보로 국민을 협박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임기 언급의 진위는 무엇이었을까? 그해 봄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파동으로 물러나면서 대통령 권력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연정 제안의 후유증과 한미 FTA의 추진으로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참여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진보 쪽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선이 곳곳에 그어졌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 방침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여름, 인사 문제를 놓고 당청은 크게 갈등했다. 교육부 총리 임명 파동을 거치면서 당과의 틈은 더 벌어졌다. 그 후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로 대통령과 국회는 정면으로 대립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결국 지명철회라는 굴복을 선택했다. 여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그가 전국 정당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던 열린우리당은 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다. 11월 말 그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심경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가 임기나 사임과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2003년 가을에는 재신임 제안이 있었다. 2004년 봄에는 야당의 탄핵소추 앞에서도 사과를 거부했다. 2005년에는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권력의 절반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가 일관되게 내놓는 메시지가 있었다. 권력을 나눌 수 있으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역으로 말하면 권력에 큰 집착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조건이 있었다. 재신임이나 지역구도 해소와 같은 조건이었다. 12월로 접어들자 임기 단축과 사임 언급이 더욱 많아졌다. 이번에는 달리 조건을 붙이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순수한 사임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통령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단서가 되기도 했다. 개헌을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헌이 성사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집권한 측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개헌에 희망을 걸기도 했다. 그동안 야당의 대표들이 개헌의 중요성을 줄곧 언급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12월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그는 사입 언급에 대해 무게를 실었다. 금방이라도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듯 싶은 분위기였다. 이병환 비서실장이나 이호철 비서관 등 참모들은 임기 단축을 조건으로 내세우면 될 개헌도 안 된다며 대통령을 설득했다. 침울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명숙 국무총리가 12월 29일 그를 총리공관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이창동, 문성근, 박재동, 황지우 씨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들을 만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한 총리와 이들의 설득으로 그는 사임이나 임기 단축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했다. 이듬해인 2007년 1월 개헌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참모들이 반대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는 두 번 다시 사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2006년 말의 사임 관련 언급들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던 것일까? 나는 관련한 그의 언급을 단 한 번도 수사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수사를 동원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심의 내용을 담백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시의 그는 실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척 남다른 내공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그로서는 이 무렵이 참으로 넘기 힘든 고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동안 좌우로 받아온 공격으로 인한 상처는 깊을 대로 깊은 상태였다. 그런가 하면 필생의 꿈인 지역구도 해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쉽지 않았던 20년 정치 역경 가운데서도 최대의 시련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그는 남은 임기 1년을 내놓고 이를 개헌이라는 정치 발전의 매개로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사임과 임기 단축은 그 절박한 호소가 아니었을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가 일반인들의 반응이었지만 지근거리에서 그의 힘겨움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면모의 이면에 무척 인간적인 구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매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또 완벽을 지향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언제나 솔직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사람, 아니오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럴 바엔 패배를 선택하겠습니다.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거나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는 뜻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끄러우면 대통령이 원칙 없는 일을 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호도해 가는 것은 좋은 정치적 전통이 아닙니다. 탄핵은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국사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나 흥정하고 거래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뒤에 그리고 선관위 해석을 둘러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도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과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의결이 가시화될 즈음 마지막 고비가 된 기자회견이다. 2004년 3월 11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가 사과했다면 어쩌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없었을지 모른다. 이로부터 보름여 전인 2월 24일 그는 SBS 목동 사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야당의 요구는 이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로 모아졌다. 그가 사과만 한다면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시사도 있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했다. 최소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자신의 발언은 정치인인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언급이라는 생각이었다.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앞두고도 그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일국의 대통령이기에 더욱 흥정이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확고했다. 결국 사과 거부는 탄핵소추 의결과 직무정지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15개월 전인 2002년 12월 당시 그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다시 지지율이 상승한 대통령 후보였다. 어쩌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이었다. 그즈음 단일화의 대상이었던 정몽준 후보 측에서 대선의 지지를 담보로 공동정부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몇몇 장관직에 대한 보장 등 구체적인 조건이 붙어있었다. 어이구. 대선 캠프의 많은 참모들이 제안에 동의해줄 것을 후보에게 요구했다. 그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럴 바엔 패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장관직에 대한 보장을 딜을 하셨네요. 딜로. 결국 선거일 전날 정몽준 후보 측의 지지철회 사태가 촉발되었고 그는 일순간에 당선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참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태들이. 되게. 그는 공동정부의 구성이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니오는 하기 힘든 말이 맞다. 아니오는 쉽게 하기 힘든 말이다. 말하기에서는 더 특히 그렇다. 글쓰기와 달리 상대방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를 위해서 그냥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다. 저는 아니오라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나 봐요. 때로는 침묵으로 넘어가죠.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진정한 소통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원만한 소통의 시작이다. 아니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은 흔치 않은 정치인이었다. 정치에서 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당 합당 거부이다. 있습니다. 1990년 1월 자유민주당과의 통합을 결의하는 통일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가 손을 들고 외친 말이다. 만일 그가 3당 합당이라는 대세에 몸을 실었다면 이후 정치 역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적어도 1990년대의 부산에서 거듭 낙선하며 풍찬노숙하는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3, 4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직도 맡으면서 이른바 잘나가는 정치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삶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애매한 태도는 논란을 키울 뿐. 아니오를 말하려면 소신은 물론 용기도 필요하다.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이것이 일상화되면 자칫 소신과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비치게 될 수도 있다. 2005년 상반기의 일이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이사국의 숫자를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에 대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증설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 이 상황은 명확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자꾸 모호하게 미루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5년 동안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몰두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의 현안들도 매끄럽게 풀어나가야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양국 간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기교가 필요했다. 2006년 12월에는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 회담이었다. 회담을 마친 후 그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일부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만나서는 좋게 끝내었다. 외교라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차이를 극복하면서 원만하게 풀어온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서 대통령이 연기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연기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외교다. 그 기록을 복원시켰으면 좋겠다. 내가 국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여론이 부정적 평가로 흐른다. 여러 가지 살얼음판을 걸어오면서 양자의 차이를 정리해왔던 과정이다. 기록들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일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과 마무리하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봉합을 하고 다음의 가능성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오늘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외교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다. 빡빡하지만 풀리겠나 하는 것이다. 북한이 결단하고 미국이 결단하면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빡빡해지면 더 좋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기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교의 문제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할 말은 하되 매끄럽게 대화를 풀어가며 공통의 이해를 끌어내려는 노심초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퇴임한 후에도 그는 어디에서나 이처럼 분명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소 껄끄럽더라도 단호해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2008년 9월 21일 오후 사저 앞 방문객과의 대화 도중에 있었던 일이다. 일부 방문객들이 그에게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선물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였다. 그가 물었다. 말하자면 야유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산 쇠고기를 꼭 저한테 선물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선물을 받아달라고 일부 방문객들이 요청하자 그는 퇴임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에 논란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가 만일 예의를 갖추기 위해 애매한 태도로 대응했다면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토론을 마다할 그는 아니었지만 많은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는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도 들을 줄 안다. 아니요를 말하는 사람이었던 그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아니요도 충분히 들어줄 만큼 열린 정치인이었다. 무엇보다 참모들의 격이 없는 의견을 듣기 위해 그가 먼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주 앉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긴장을 풀어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의 표현대로 때로는 싱거운 농담이나 유머로 대화를 시작하기도 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모들과 토론을 벌였다.
대화와 토론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있을 수도 있는 잘못된 정보나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검증 장치이기도 했다. 아니요를 말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었다면 아니요를 듣는 것은 소통의 완성인 셈이었다. 나아가 그는 자신에 대한 언론과 일반의 비판도 악의적인 것이 아닌 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2004년 11월 하와이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졌을 때 어떤 교민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신문을 보면 정치인이나 언론인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후세에 노 대통령이 한 일을 치하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칭찬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끝까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선 제가 잠시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대통령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욕을 많이 먹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하는 일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욕먹는 겁니다. 국민들이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대통령을 만화로 이상하게 그려서 욕하면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릴 것입니다. 참 너그러우셨네요. 아니요, 라는 말을 주고받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명확하게 한 번 아니요 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훗날 수백 번의 아니요를 말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2004년 12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요 란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한국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국 국민들이 이와 같은 처지와 생각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그걸 위해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 그건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통의 시작과 완성. 침묵보다는 아니요를 외쳐라.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원만한 소통의 시작이다. 아니요를 말하려면 소신은 물론 용기도 필요하다.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일상화되면 자칫 소신과 생각 없는 사람으로 비치게 될 수 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공통의 이해를 끌어내야 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껄끄럽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분명한 태도는 오히려 논란을 종식시킨다. 만일 예의를 갖추기 위해 애매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자칫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지 모른다.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면 상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화와 토론은 훌륭한 검증 장치다. 대화와 토론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있을 수도 있는 잘못된 정보나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검증 장치이다. 때로는 싱거운 농담이나 유머로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론을 벌이는 것도 좋다. 비판도 악의적인 것이 아닌 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아니요를 말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면 아니요를 듣는 것은 소통의 완성이다. 네, 밤이 늦었네요. 오늘은 46페이지까지 읽고 책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하기. 네,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